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보시면 A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아까랑 같죠? 네. 1년 넘게 지나고 나서야 이렇게 알게 되었고 대법원은 여기 나오네요. 관계인의 수인 한도를 넘어 불이익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이겁니다. 수인 한도를 넘어 불이익을 강요한다. 수인 한도론이 적용되고 있죠. 기결력 이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과세처분의 위법 사유로서 후행처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사유로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이가 결정. 개별공시이가 결정의 법적 성질은 뭐예요? 물적 행정행위로서 일반 처분입니다. 물적 행정으로서 일반 처분. 그래서 땅의 가격을 매기는 거니까 물건을 직접 규율하고, 그리고 그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간접 규율하는 것이고, 그 이해관계에는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처분의 성격을 동시에 갖습니다. 물적 행정행위로서 일반 처분, 대물적 일반 처분이죠. 처분 맞고요. 선행 처분이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현재로서는 의미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개별 통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 수인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은 집행정지 쪽 얘기하는 거죠. 수인 한도에.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취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집행정지를 인정한다. 이걸 포함시킨 이유는 집행정지가 소송 쪽에서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심판법 같은 경우에는 아예 30조에서 중대한 손해라고 해서 수인할 수 없는 정도를 이미 포함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소송법은 해석을 통해서 추가하게 되는 것이고 심판법은 이미 포함되어 있고, 행정소송법은 집행부정지 원칙을 채택하면서 독일은 집행정지 원칙, 우리는 부정지가 원칙이고요. 집행정지의 길을 열어서 개인의 권리보호를, 임시적인 권리보호죠. 사후적, 소극적 가구제 수단입니다. 사후적, 소극적 가구제 수단. 가처분은요, 사전적, 적극적 가구제 수단이죠. 사후적, 소극적, 사전적, 적극적 가구제 수단으로서 집행정지와 가처분 얘기 나오는 거고, 보충력 편입 처분과 공익근무 요원 소집 처분은 별개 법적 효과, 별개 법적 효과이기 때문에 하자승계론 지금 적용시킨 겁니다. 하자승계론 적용시키면 서로의 법적 효과가 다르면 하자승계는 인정이 안 된다. 이게 기본적인 우리 판례의 입장이죠. 9번입니다.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을 하였다면 결과적으로 그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위 행정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왜 포함을 시킨 거냐면,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세처분이 있었습니다. 과세처분이 있었고, 이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얘의 근거법률이 있는데, 근거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나왔어요. 위헌 결정이 나왔고요. 위헌 결정이 나와봐야, 위헌 결정 나오면 이 과세처분이 위법이 되는 것은 맞죠? 근거 법률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헌법재판소법 47조 2항에 따르게 되면 위헌 결정이 나오면 이거는 대세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소급표를 예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소급표를 47조 2항에 따르게 되면 원칙적으로 위헌 결정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장래효가 원칙인데 당해 사건, 동종 사건, 병행 사건, 그리고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은 일반 사건까지는 우리 대법원이 소급표를 인정하니까, 소급표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요, 위법성 판단 기준 시가 처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분시로 소급해줘야 되는 거니까. 처분이 나왔죠. 그 다음에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2번, 그 다음 3번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합니다. 3번 시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법원이 해줍니다. 4번 시점, 그 다음에 5번 시점 위헌 결정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장래효를 인정을 하게 되면 이 처분은요, 위법이 되지 못합니다. 이 처분시가 위법 판단 기준시니까. 그래서 소급표가 인정돼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소급표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디서부터 온 위법입니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데부터 출발을 해서 법률유보원칙 위반으로 위협해지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것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명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처분의 위법 사유는 정도는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얘는 취소 사유입니다. 그럼 유효잖아요. 예, 위법을 인정을 했다고 할지라도 유효합니다. 예, 그러면 유효라는 전제를 깔고 나서 그냥 한번 계속 가볼게요. 예, 계속 가보면 여기서 강제징수를 들어가세요. 그래가지고 독촉, 압류, 공매, 청산 이렇게 진행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위헌 결정 나오고 나서 이런 거 들어가게 되면요, 뭐 뒤에 건 처분 아니니까 신경 안 쓰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거 전부 다 무효라고 보거든요. 판례가 이걸 전부 다 무효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선행 처분이고 이게 후행 처분이고 이렇게 승계돼서 이렇게 하자가 승계가 돼가지고 얘가 위법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무효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하자 승계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시라고 포함시킨 겁니다. 얘네가 무효가 된 이유는요, 이 위헌 결정의 기속력입니다. 이거는 위헌 결정의 기속력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이지 하자가 승계돼가지고 무효가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 부분을 주의하시라고 포함시킨 거고, 행정처분이 있은 후에 집행 단계에서 그 처분에 근거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 그 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령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는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기속력에 위반돼서 얘네들은 허용될 수가 없고 그래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접근되는 겁니다. 예, 위헌 결정과 관련된 문제는 워낙 많고 정리를 하면 한번 다 같이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일부만 지금 좀 본 겁니다. 과세 처분이 있은 후에 조세 부과에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그 조세 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왜 X인가요? 네.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거는요, 지금, 과세 처분이 있은 후에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그 조세 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 처분은 무효이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지금 제 표시를 잘못한 것 같은데? 네. 무효입니다. 이거 지금 무효 맞고요. 네, 체납 처분은 무효가 맞습니다. 무효가 맞고요. 예, 이 이유에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유흥접객 영업허가의 취소 처분으로 5천만 원의 시설비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면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이, 지금 여기서 사정은요, 생계 문제입니다. 생계 문제. 그 사정이 집행정지를 인정하기 위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천만 원의 시설비잖아요. 5천만 원의 시설비 금전 문제입니다. 금전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아니라 금전 보상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가능한 경우에요. 그러니까 수인할 수 없는 정도라고 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확대 해석한다라고 했을 때 그건 중대한 경영상 위기 상황으로 보세요. 개인적인 생계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중대한 경영상 위기의 문제일 때, 그럴 때 우리가 수인할 수 없는 정도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생계 문제는 인정이 안 되는 그 부분이고, 이건 중대한 손해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대한 손해로 봐도 행정심판법 30조로 봐도 중대한 손해로 포함시켜서 집행정지가 되지는 못하고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제공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 부분으로 들어가더라도 그 수인한도론에 대한 문제는 그대로 살아남습니다. 수인한도론에 대한 문제는 지금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객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는 교수님들의 생각인 겁니다. 예, 차이점이 뭡니까? 안전의무 위반을 통상 갖춰야 될 설치관리 하자 안에다가 포함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되는 거죠. 안전의무 위반, 불가항력의 문제까지 같이 포함시키면 절충설이 되는 거고요. 그거 빼고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 결여 이 문제로만 보게 되면 그걸 객관설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우리 판례가 이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 결여하고요, 그 다음 교집합, 안전의무 위반하고요, 이 부분의 판례랑 이 부분의 판례가 각각 나와요. 각각 나오지 이게 같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판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고 나서 객관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다수설의 입장은 이 판례 두 개를 종합적으로 이해해서 절충설의 입장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에는 절충설의 입장으로 출제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객관설의 문제로 출제되는 입장이 있는데, 둘 중에 우리 판례가 어느 입장이냐라는 식으로 질문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 결여 안에 기능적 하자로서 수인한도론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 쪽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것이 피해자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여 접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시작은 이거였죠. 위험을 인식하고 접근했다라고 했을 때 면책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작아지는 건 맞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바로 수인한도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게 인식을 못했다라거나 인식의 정도를 초과했다거나 생명 신체에 직접적 침해가 발생했다라거나 이와 같이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고,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서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 요건 좀 표현을 좀 바꿔서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설치 관리하자 그 중에서도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 결여 부분에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 수인한도론을 집어넣고 있다. 그러니까 이름이 계속 바뀝니다. 표현이 계속 바뀌니까 기능적 하자로서 수인한도론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지 문장으로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 무결한 상태에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했다고 해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물론 이제 설치 관리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는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수인한도론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항상 완전 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 이 부분은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 결의 통상으로 잡으세요. 통상으로 잡으세요. 그래서 영조물마다 그 위험의 정도가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완전 무결한 상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영조물마다 달라질 수 있다. 영조물마다 달라질 수 있다.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 결의 통상으로 여러분들이 연결을 시키는 게 맞고요.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공의 영조물의 하자가 있다는 입증 책임은 피해자 쪽에서 지지만, 관리 주체에게 손해 발생의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없다는 입증 책임은, 이건 무슨 요건입니까? 불가항력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안전의무 위반이 없다. 불가항력 발생 여부는 그거는 이제 소극적 요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해자 쪽에, 관리 주체 쪽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서 주점을 운영하는 갑은 A시장으로부터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주점에 출입시켜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 취소점을 받았다. 갑은 이에 불복해 취소를 제기하였고 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A시장은 청소년을 유흥접경을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다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할 수는 있다. 이 문제가 왜 이쪽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이게 지금 기속력 문제인데요. 지금 문제가 지금 이 PPT에서 살짝 좀 편집에 섞여 있네요. 기속력 문제에 해당하고요. 기속력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청소년을 주점에 출입시켜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했습니다.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나왔고요. 취소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다시 영업허가 OX가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주점에 출입시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이유로 지금 완전히 다르군요. 제가 지금 텍스트에서 막혔네요. 여기는 청소년에게 주점을 출입시켰답니다. 출입시켰다라는 문제, 출입이고요. 그 다음 이제 다시 또 동일한 내용의 처분으로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하기는 했는데 이번에는 고용했답니다. 고용했다. 청소년을 유흥접객으로 고용해서 유흥행위를 하게 했다. 출입시킨 부분하고 고용한 부분하고는 기사동이 인정이 안 되고요. 그렇죠? 따라서 기속력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위반도 없다라고 봐야 되겠고. 19번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주점을 운영하는 갑은 A시장으로부터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주점에 출입시켜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도 출입입니다. 그리고 나서 갑은 이해 불복의 취소를 제기 취소 확정 판결을 받았고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취소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면 가혹하다,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취소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A시장은 갑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기속력 위반입니까? 기속력 위반이 아니죠. 그러면 왜 기속력 위반이 아닙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을 출입시킨 것은 인정이 된 겁니다. 요건은 인정이 됐어요. 법률 요건 부분은 인정이 됐고요. 제재 사유는 존재하고 있죠.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대량의 하자가 발생했다. 지나치게 가혹하다.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했고요.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은 처음에 나왔던 것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고 지금 나온 것이 취소 확정 판결 이후에 나온 것이 영업정지 처분이고 해서 그 처분의 내용이 달라서 동일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가 기속력이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죠. 동일한 처분이 아니어도 충분히 기속력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지나치게 가혹하다라는 판결의 취지를 반영해서 다시 재량권 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과 재량권 행사의 근거 사유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처분 사유로서 재량권 행사의 근거 사유가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사동이 깨진 거고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이 내용이 다른 부분이 기속력 위반이 아니다로 연결된 게 아니라는 점을 그걸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서 주점을 운영하는 갑은 A시장으로부터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주점에 출입시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또 출입이고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갑은 이에 불복하여 취소를 제기하였고 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청소년을 주점에 출입시킨 사실이 없다. 출입시킨 사실이 없다. 처분 사유 없음이죠. 취소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고 한다면 갑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 지금 이건 앞에도 출입에 대한 문제고 뒤에도 역시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을 했다는 겁니다. 똑같죠? 앞에 사유하고 뒤에 사유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사동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사유로 똑같은 처분을 한 것이니까 이거는 기속력 위반이 맞습니다. 맞죠? 네. 동일한 잘못을 범한 게 맞고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서 주점을 운영하는 갑은 A시장으로부터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점에 출입시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갑은 취소를 제기했고 취소 확정이 됐고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번에 취소 판결이 나온 이유는 절차상 하자고요. A는 적법한 청문 절차를 거쳤다. 이거는 위법 사유를 시정했다는 말이죠. 위법 사유를 시정했고 갑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켰다.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앞에 20번하고 이 부분 똑같은데 처분의 사유는 동일한데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 이거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나온 영업허가 취소 처분의 사유는 똑같지만 앞에 건 내용상 하자였고 지금 건 절차의 하자입니다. 그리고 절차 하자는 현재 시정된 상태죠. 그래서 기속력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되고요. 개별공시가 결정에 대한 재조사 청구에 따른 이거는 개별공시가 결정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사건에다가 새로운 변수를 하나 집어넣은 겁니다. 개별공시가 결정에 대한 재조사 청구를 했고 그에 따른 감액 조정에 대하여 더 이상 불복하지 아니한 경우에 재조사 청구를 해서 감액 조정을 받았습니다. 감액 조정을 받았다. 그럼 원래 문제는 뭐예요? 비결력 이론이 적용됐던 것은 개별공시가 결정이 나오고 바로 양도세 부과처분이 나온 거여서 개별공시가 결정이 나왔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몰랐던 것이고 그래서 예측 수인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한 거고 여기에는 자신이 재조사 청구를 했고 그에 따른 감액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개별 필지에 대한 가격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알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도 자신이 불복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불가증력이나 구속력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한 것이거나 이미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측돼 있는 상태고요. 이를 기초로 해서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해서 다시 개별공시가 결정의 위법을 당해 과세처분의 위법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렇죠? 이 부분이 새로 추가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원래 있었던 개별공시가 결정과 양도세 부과처분 사건에다가 새로운 변수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예측 수인 가능성 부정의 상황을 긍정의 상황으로 전환시킨 거고요. 행정심판에 청구된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다.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집행정지에도 똑같이 수인한도론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연결시키시라고 포함시킨 문제입니다. 이건 앞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스케일은 우리가 했던 내용이죠. 네, 했던 내용이고 다시 공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으로 가보시면 맨 마지막에 장래 위험 문제로 들어가시고요. 먼저는 칼로리 밸런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저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행정소송법은요? 행정소송법은 4조 1호입니다. 4조 1호에서 취송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취송이라는 것은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소송이라고 해서 변경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4조 1호에서 변경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입니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종류에 대한 규정이 5조에 나오고요. 5조 1호입니다. 원래 얘도 4조였었습니다. 4조였었는데 행정심판법 4조가 2010년도 1월 25일날 개정되면서 새로 추가가 됐고요.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특별행정심판 절차라거나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4조에 들어오면서 하나 뒤로 밀렸고요. 5조로 넘어가 있습니다. 여기 1호의 취소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있고 여기도 역시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 변경은 과연 같은 의미이겠는가라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변경의 의미가 과연 적극적 변경일 것인가 아니면 소극적 변경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적극적 변경인가 소극적 변경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변경은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변경은 이런 거 아닐까요? A 처분을 B 처분으로 바꾼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변경이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변경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변경은 앞에 거를 취소하고요. 뒤에 거를 발령하게 되는데요. 앞에 걸 취소하고 뒤에 걸 발령합니다. 이걸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소를 한다는 것은 소극적 형성이죠.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겁니다. 이거는 소극적 형성입니다. 소극적 형성. 소극적이라는 것은 기존의 법률관계로 회복시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적극적 형성이라는 것은 새로운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새로운 법적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새로운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내용으로서 적극적 형성입니다. 적극적 형성.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저 변경이라는 것은 뭘 포함하고 있어요? 이거 두 개가
두 개가 결합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가 결합된 거라고 하게 되면 적극적 형성,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변경은 적극적 변경이에요. 적극적 변경. 그러면 행정소송법에 있는 변경하고 행정심판법에 있는 변경은 과연 어떤 변경일 것인가? 이거는요, 이 판단을 하기에 앞서서 행정심판법 43조 5항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43조 5항에서 의무행심판이죠. 의무행심판의 인용재결, 의무행재결입니다. 처분재결, 그리고 처분명령재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처분재결은 실무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걸 왜 포함을 시킨 것일까? 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무명한 고소송으로 알고 있는 의무행소송하고 적극적 형성소송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수익적 처분에 대한 요구소송입니다. 수익적 처분에 대한 요구소송으로서 사전소송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가장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건 적극적 형성소송입니다. 여기서 인용 판결이 나오게 되면 법원이 적극적 형성 판결을 합니다. 다시 말해 판결의 형식으로 처분을 발령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의무행소입니다. 여기서 인용돼 버리게 되면 법원이 처분 명령 판결을 하게 됩니다. 처분을 하라고 명령을 해요. 세 번째가 바로 확인 판결을 하는 자기의무 확인소송입니다. 여기서 인정이 되게 되면 법원이 허가 처분해야 될 의무가 지금 행정청에게 있다고 확인만 해주게 됩니다. 적극적 형성소송. 거기서 승소하면 뭐 나온다고요? 처분 판결 나온다고요. 그래요. 이거는 사실은 이게 의무행심판이고 이게 의무행심판의 의무행재결이고 이거는 적극적 형성심판입니다. 행정심판일 뿐입니다. 차이가. 적극적 형성재결로 처분재결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이라는 형식으로 허가처분을 내주는 거예요. 허가처분을 통해서 새로운 법률관계를 아예 형성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적극적 형성을 인정을 하고 있죠. 43조 5항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적극적 형성이 포함되어 있다. 적극적 형성 재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변경은 뭡니까? 적극적 형성이 포함되면 적극적 변경이라고 했죠. 행정심판에서는 적극적 형성이 가능합니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취소심판이고 이거는 음행심판 아닌가요?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법은 개별 조항으로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적극적 형성 재결을 할 수가 있다면 이 변경 안에서도 적극적 형성을 해낼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 변경은 적극적 변경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에서는 그와 같은 단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얘를 그대로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 의무이행소송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의무이행소송 현재 인정 안 되죠.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4년도에 행정소송법을 전면 개정하던 시절에 의무이행소송 도입해 놨었습니다. 도입을 해놨고요. 행정심판법은 1984년도 같은 해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심판법 안에 의무행심판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소송법 개정안에 의무행소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송과 심판을 균형 있게 움직이려고 여기다가 의무행소송 집어넣었으면 취소소송, 무효등왕이소송, 의무행소송 이렇게 집어넣었으니까 그대로 본따 가지고 심판에도 취소심판, 무효등왕이심판, 의무행심판을 포함을 시켜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법은 통과가 됐는데 소송법은 맨 마지막에 좌초됩니다. 좌초되는 과정에서 의무이행소송이 삭제가 되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권리의식상 아직까지는 사전소송으로서의 의무이행소송 도입은 섣부르다. 너무 때가 이르다라고 해서 빼고 듣도 보도 못한 부작위 위법행위소송이란 이상한 소송이 하나가 도입이 됩니다.
둘 다 판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인용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작위 위법행위성도 판결시가 기준이고 의무행위성도 판결시가 기준입니다. 다만 결정적인 차이점은 의무행위성은 실체법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실체적 심리를 하죠. 의무행심판과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작위 위법행위성은 오직 응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하고 있는 부작위가 위법인 것인가, 이것만 판단 내리는 절차적 심리만 하게 됩니다. 현격한 차이를 보이죠. 부작위 위법행위성은 절대 사전소송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응답 여부는 실체법에 대한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실체법에 대한 사전적 심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사후소송으로 분류를 해버리게 됩니다. 판결시가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판단을 안 내리기 때문에 사전소송이라 말을 할 수 없으니 그냥 사후소송 분류,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절차적 심리만 인정하는 부작위 위법행위성의 존재는 실체적 심리가 가능한 의무행위성을 배제하는 특징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역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소송은 현행법 해석상 의무행소송 도입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욱 적극적인, 아예 법원이 판결의 형식으로 처분을 내버리는 적극적 형성소송은 절대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소송에서 우리는 무명한 고소로서 적극적 형성 소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적극적 형성 소송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행정심판은 적극적 형성 심판이 실질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의무행심판이라는 이름으로 적극적 형성 재결이 행해질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실정법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송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인식을 그대로 끌고 들어오십니다. 그대로 끌고 오시게 되면은 행정소송법에 있는 변경은 과연 적극적 변경일까, 소극적 변경일까 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변경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조 1호에서 얘기하기를 취소 또는 변경한다고 했는데, 취소를 한다는 것은 처분을 그냥 전부 다 취소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이건 전부 인용입니다. 그러면 저 변경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일부 인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기각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부 인용, 이건 확실한 부분입니다. 확실한 부분입니다. 이쪽이 우리가 궁금한 부분이고 이쪽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고 있는 데부터 상황을 시작을 시키시면 됩니다. 과연 적극적 형성이 행정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을까? 판결로 적극적 형성 판결을 하는 게 과연 인정될 수 있겠는가? 이건 우리가 행정소송의 한계에서 다루었던 무명한 고소로서의 적극적 형성소송은 인정될 수 없다는 부분에 착안하시면 됩니다. 이게 인정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면 이게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게 인정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는 이 1번 영역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죠. 1번 영역은 존재할 수가 없고, 1번이 존재할 수 없으면 1번과 2번을 포함하고 있는 의미의 적극적 변경은 아니다로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적극적 형성을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그러면 1번 칸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적극적 변경은 절대로 될 수가 없단 말이 됩니다. 그러면 행정소송법 4조 1호의 변경은 소극적 변경이다라는 결론으로 연결됩니다. 여기까지가 1단계입니다. 여기까지 찾아낸 게 1단계인 겁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적극적 형성이 아니니까 행정소송법에 있는 변경은 소극적 형성일 수밖에 없는데요. 소극적 형성입니다. 소극적 형성이라는 것은 기존의 법률관계, 기존의 처분 효력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면 이것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의미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은 전부를 취소한다는 것과 일부를 취소한다는 것이 포함될 수가 있을 텐데, 이 전부를 취소한다는 것은 전부 인용이고요. 4조 1호에서 얘기하는 취소와 변경 중에 취소 쪽입니다. 취소 쪽이니까 이게 일부 인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처분 취소 판결은 변경에서는 일부 취소 판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부 취소 판결. 그래서 우리가 일부 취소 판결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부 취소라는 것은 2번도 일부 취소고 3번도 일부 취소입니다. 2번도 3번도 둘 다 일부 취소가 되죠. 방금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소극적 변경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번 칸의 일부 취소는 인정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 3번 칸의 일부 취소만 행정소송에서 허용될 수가 있다는 의미인 것인데 2번과 3번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분리특정 가능성입니다. 분리특정 가능성 이 기준으로 가게 됩니다. 분리가 될 수 있고 특정이 될 수 있으면 그것은 소극적 변경으로서 의미를 갖는 일부 취소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여집합입니다. 여집합. 그게 아니면 이거는 적극적 변경으로서의 일부 취소에 해당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심판은 어떨까요? 그대로 다시 한번 대입시켜 보세요. 저기에 있었던 43조 5항 저 적극적 형성 재결 이게 가능하다는 결론이죠. 이게 가능하면 1번도 가능하다는 결론이 됩니다. 1번이 가능하면 2번은 물론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러면 심판법에 있는 변경은 적극적 변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는 소를 포함한다. 대는 소를 포함한다라는 논법에 따르게 되면 그것이 적극적 변경이라면 소극적 변경은 물론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행정심판법에 있는 변경은 1번, 2번, 3번 칸에 있는 모든 변경을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소송에서의 변경은 오직 3번의 변경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행정심판의 변경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냐? 없죠. 모든 변경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소송에서는 1번, 2번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3번이 과연 어디까지냐라는 의미에서 일부 취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실익이 있습니다. 근데 1번은 질문을 안 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소송에서 할 수 없다는 거, 판결로 처분 내리는 것은 이거는 권력분리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다는 걸 누구나 압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언제나 2번과 3번을 비교하는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어쨌든 일부 취소의 형태를 띠고 나오게 되는데 어떤 일부 취소는 되고 어떤 일부 취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거부처분 쪽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럼 칸을 이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칸에 나오나요? 네, 다음 칸에 안 나오네요. 메일에 뭐가 있나 봅니다. 제가 보낸 파일하고 약간씩 차이가 자꾸 발생을 하는데 보시면 말입니다.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가 되는 경우하고 분리가 안 되는 경우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특정이 되는 경우하고 특정이 안 되는 경우를 이렇게 나누시게 되면요. 칸이 4개의 평면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3번 칸에 있는 소극적 변경으로서의 일부 취소라는 것은 그 중에 어느 쪽이냐? 1번 칸입니다. 1번 칸. 이것만 가능하다 이거야. 이 부분은 소극적 변경으로서의 일부 취소입니다. 일부 취소. 그 다음에 나머지 3칸 2번, 3번, 4번 칸이죠. 2번, 3번, 4번 칸은 이거는 분리와 특정이 가능한 교집합의 여집합을 때린 게 바로 2번, 3번, 4번 칸이 되는 거죠. 이쪽은 적극적 변경으로서의 일부 취소가 됩니다.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왜 이게 칼로리 바란스냐면요. 그림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림이 이렇게 칸이 3칸으로 이렇게 나오시죠. 칼로리 바란스 같이 생겨가지고 예전부터 이렇게 불렀던 건데 이 1번 칸, 2번 칸, 3번 칸 중에서 행정소송에서의 변경은 오직 여기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분리가 되냐 안 되냐 이 부분 있죠. 분리가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은 뭘 가지고 생각하시냐면 과세처분하고 징계처분을 비교하세요. 1,000만 원 부과됐습니다. 그리고 또 1,000만 원 부과됩니다. 합치면 얼마죠? 2,000만 원이죠. 그러면 한 번에 2,000만 원이 부과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000만 원이 과세처분이 나왔습니다.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1,000만 원이고 여기가 1,000만 원이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법원이 판단하기를 뭐라고 판단했냐면 이 부분이 위법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가 위법이다. 1,000만 원만 부과했어야 되는데 2,000만 원이 부과됐구나. 이게 위법이다. 그러면 법원이 윗부분만 위법이니까 이것만 취소해야지 이렇게 일부 취소 판결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첫 번째, 1000 플러스 1000은 2000이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으니까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세처분은 기속행위죠. 조세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과세처분은 절대 재량이 될 수 없습니다.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남길 부분을 특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속행위에서는요, 적법 위법의 문제만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부분은 법원이 충분히 특정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일부 취소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러면 다시 징계처분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징계처분으로 가시게 되면은 6칸 나누죠. 6칸 나눠서 간단하게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들어가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나온 징계처분은 정직처분입니다. 이렇게 정직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위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만 분리해서 일부 취소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는 거냐? 견책 플러스 감봉은 정직이다. 이게 성립이 안 됩니다. 정직은 감봉 플러스 견책이다. 이게 성립이 안 됩니다. 이게 분리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분리가 되는 경우하고 안 되는 경우 이렇게 나눈 겁니다. 이렇게 사고하셔야 됩니다. 분리가 된다 안 된다라는 문제는요, 행정청이 1000만 원 부과 따로 하고 1000만 원 부과 따로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얘는 20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전부 다 불복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1000이 나왔으면 1000쪽에다가 소송 1, 그럼 1000쪽에다가 소송 2 이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소송 1이고 이게 소송 2라고 하게 되면 소송 1 부분은 인용이 될 거고 소송 2 부분은 기각이 될 겁니다. 그죠? 만약 이것을 두 개를 병합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 판결로 인용 판결이 나올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 판결로 기각 판결이 나올 겁니다. 이게 병합이 아니라 지금 통으로 지금 2000에 대한 소송으로 들어갔으니까 원래 이 부분만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여기서는 일부 취소라는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 얘와 얘가 각각의 문제로 사고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게 바로 분리 가능성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봉과 견책이라는 것이 각각의 문제로 이해가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내가 감봉에 대한 소송과 견책에 대한 소송을 각각 제기했는데 하나가 인용되고 하나가 기각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겠는가?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부 취소라는 게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는 감봉 플러스 견책은 정직이다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강론에서도 우리가 배우다시피 징계처분은 전체로서 하나의 일체를 형성하는 하나의 처분입니다. 이건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 불가능으로 따라서 얘는 일부 취소가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는 이 과세처분에 대한 문제를 다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나눠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나누게 되면 왼쪽은 지금 과세처분입니다.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얘는 기속행위다라는 결론이고 여기는 과징금 부과처분입니다. 과징금 부과처분은 100% 재량행위입니다. 항상 법의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고 얘도 1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똑같이 이 부분이 위법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법원은 이 부분이 위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 특정 가능성 여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정 가능성. 특정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재량권을 침해하게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이쪽은 기속행위죠. 그러면 기속행위에는 적법과 위법의 문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당과 부당에 대한 한목적성 심사의 문제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건 재량행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일부 취소 가능성의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남길 부분을 특정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에 대한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적법 위법만 있는 거니까 이거를 남기면 되는 거고 이거는 법원이 특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안에는 다시 나눠지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부분이 부당이고 밑에 부분이 정당이고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여기가 부당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적법 정당입니다.
위쪽은 위법이요, 중간은 적법 부당이요, 맨 아래쪽은 적법 정당이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지금 남길 부분을 특정한다면 여기를 특정해야 됩니다. 여기를 특정을 해야 되는데 법원은 정당과 부당의 선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길 부분을 특정할 수가 없다. 이게 결론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일부 취소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소국적 처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저기까지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는데 왼쪽 귀를 다치고 나왔습니다. 전역을 할 때 특전사 출신이었었는데 훈련 도중에 태권도 시합을 하면서 대련 중에 왼쪽 귀를 다쳐서 왼쪽 귀가 안 들립니다. 밖에 나와서 보니까 오른쪽 귀도 조금씩 안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비해당 결정, 즉 거부 처분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들어갔습니다. 이랬을 때 법원이 판단을 해보니까 이 왼쪽 귀는 이거는 인과관계도 성립이 되고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공상이 맞는 것이고 이건 국가유공자 인정을 하는 게 맞는데 오른쪽 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볼게요. 여기서 거부 처분에 대해서 왼쪽 귀 부분만 인정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거부 처분만 취소하는 일부 취소 판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됩니다. 우선 저기 보시다시피 거부 처분에서도 문제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일부 취소 판결이든 사정 판결이든 거부 처분이라고 해서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사정 판결이 부작위에서도 가능합니다. 거부 처분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왼쪽 귀와 오른쪽 귀를 이렇게 분리해서 얼굴을 자르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하세요. 저 1000, 2000과 똑같은 겁니다. 1000, 2000과 차이가 없어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은 내가 해당 결정을 받으면 어떤 명예가 생깁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돈을 받는 겁니다.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보훈급여를 받는 겁니다. 국가를 위해서 직무수행을 하다가 다쳤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훈급여를 받게 되는데, 단순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만약에 왼쪽 귀가 좀 심하니까 왼쪽 귀를 한 달에 200만원, 오른쪽 귀까지 인정받으면 한 달에 300만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200에 100입니다. 그럼 나는 300을 달라고 지금 신청을 한 겁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라는 것은 사실 보훈급여 지급 신청입니다. 그 전체에 대해서 다 거부를 당한 거예요. 다 거부를 당했는데 이거 200은 주는 게 맞고 이거 100은 줄 수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 겁니다. 그러면 200 플러스 100은 300 맞습니까? 맞죠? 200 플러스 100은 300이 맞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국가유공자 등록, 즉 보훈급여 지급 결정은 이건 준법률 행위적 행위로서 확인입니다. 그 대상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겁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지급,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급, 산재법상의 산재보험금 지급이라거나 고용보험금 지급, 공무원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대상자 여부만 결정해주는 확인입니다. 그 금액은 법에 정해져 있는 그대로의 구체적 금액으로서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입니다. 준법률 행위 쪽에는 뭐가 존재할 수가 없다? 재량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건 기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돈 문제, 금전 문제이기 때문에 200 플러스 100은 300 성립되고요. 분리되고 플러스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특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거부 처분의 일부 취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거부에서도 가능하죠.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정보공개로 가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거부 처분 쪽에서도 일부 취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으니까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거기다가 비공개 결정이라는 거부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과연 일부 취소 판결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여기서 이 고민이 들어야 됩니다. 이 고민이 들어야 돼요. 내가 말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공개를 해달라고 요구했던 공개청구 대상 정보에는 이만큼이 공개청구 대상 정보입니다. 이 공개청구 대상 정보에 두 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우리 앞에서 봤던 정보공개법 9조 1항에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비공개 대상 정보도 들어가 있어요. 내가 지금 공개를 해달라고 하고 있는 공개청구 대상 정보에 공개 청구 대상으로 삼은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개 가능 정보도 있습니다. 공개 가능 정보라고 하면 공개 가능 정보라고 하면 비공개 대상 정보가 전혀 없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두 개가 지금 혼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비공개 대상 정보 같은 경우 어때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재량이죠, 재량. 그죠? 재량입니다. 근데 공개 가능 정보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건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요. 여기서 이 두 개를 과연 분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리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 이게 분리가 안 되는 정보라고 한다면 분리가 안 되잖아요. 전체로서 하나의 일체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만 공개를 해도요. 이게 전체로서 하나면 이 부분만 공개해도 이게 공개된 거나 마찬가지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로서 하나면 분리가 안 되면 불가분적 정보라고 한다면 이 비공개 대상 정보 부분은 여기를 감염시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도 전부 다 비공개 대상 정보가 돼버려요. 그럼 전체적으로 재량행위가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분리가 이렇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얘는 비공개 대상 정보고 얘는 공개 가능 정보거든요.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부분 공개 제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거기서 착안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돼 있냐? 우선 분리가 가능하고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분리가 가능하면 이 부분은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만약에 전체적으로 재량이라고 하게 되면 분리가 된다고 할지라도 어느 부분 취소해야 되는 거야? 일부 취소한다면 이 공개 가능한 부분 여기가 거부가 위법되는 거니까 여기를 일부 취소했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건데 분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제를 깔면 여기는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긴 특정 가능성에 문제가 없습니다. 분리라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순간 한쪽이 기속으로 전환돼 버리고요. 법에 따라서 특정 가능성 문제가 사라져 버립니다. 분리만 되면 특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게 된다. 여기서 두 가지 착안하세요. 첫 번째는요. 정보 공개도 거부 처분에 대한 일부 취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거부 처분 쪽에도 일부 취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아까 국가유공자에서 봤던 것처럼 그 다음 이쪽에는요. 아까 거기서는 준법률행위이기 때문에 기속으로 완전히 처리가 됐다면 여기는 이 부분이 기속이 돼버리기 때문에 특정 가능의 문제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에서도 역시 일부 취소 판결 가능합니다. 분리만 된다면.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가야지 일부 취소 얘기가 끝납니다. 부관입니다. 부관에 대한 문제로 들어갑니다. 부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부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신다는 전제 하에서 한번 이야기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행위 부관입니다. 눈사람과 같이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더해진, 붙여진, 종된 규율로서의 부관이라는 게 있고 이건 민법에서의 부관이든 행정법에서의 부관이든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관은 크게 부담과 그리고 기타 부관으로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걸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다 부담, 조건, 기한, 철회권, 여부, 법률효과 일부 이렇게 안 나누고 그냥 부담과 나머지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부담의 경우에 있어서는 처분성이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 분리성도 인정이 된다. 이게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그 다음 기타 부관 같은 경우에는 처분성도 부정되고 분리성도 부정된다. 이게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세우게 되면 처분성과 분리성 여부에 따라서 불복하는 방법이 다 달라집니다. 전부 달라지기 때문에 부담, 기타 부관 이렇게 나누게 되겠죠. 부담 전혀 의존되지 않습니다. 전혀 의존되지 않는다. 그 말은 부관의 성취에 따라서 주된 행정의 효력이 의존되느냐 이거죠. 이게 주된 행정이고 이게 부관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기부채납 조건과 같은 의무를 부과를 해놨습니다. 그 기부채납 조건이라는 부관을 이행해야만 비로소 허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또 그 의무를 불이행했다라고 해서 바로 주된 행정의 효력이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담 이행 전에도 처분이 나오면 허가 효력은 바로 발생하고 이행을 안 했다고 할지라도 효력은 유지가 되고 철회 처분이 있어야만 효력이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조건과 기한 얘네들 같은 경우 의존됩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두 개만 이렇게 의존이 되는데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이 친구한테 이렇게 의존이 된다라는 말은 이 친구의 효력의 발생과 소멸과 두 가지가 의존될 수 있을 텐데 여기에는 정지, 해제, 시기, 종기가 있겠죠. 발생, 소멸,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 철회권 유보 전혀 의존되지 않습니다. A라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처분을 철회하겠다라고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별도 철회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그 A 사유 발생만 가지고 바로 소멸하는 거 아닙니다. 의존하는 거 아니고 법률효과 일부 배제, 실은 이건 학설은 부관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관으로 보지 않는데 일반적인 부관은 이렇게 위에다가 얘가 플러스 10의 효용을 발생시킬 때 얘가 마이너스 2의 효과를 발생시켜서 이렇게 해서 플러스 8을 만드는 이런 식의 효과지 아닙니다. 부관이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는 이미 다 발생을 시키고 나서 그다음 일부를 회수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부관인 건데 법률효과 일부 배제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방식이잖아요. 이게 법률효과 일부 배제도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미 한입 베어 물고 주는 방식, 이게 바로 법률효과 일부 배제여서 물론 이 부분이 마이너스 2의 효과고 전체적으로 10이고 남은 부분이 플러스 8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88을 일치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본질적으로 부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판례는 이것을 기타 부관 처리하고 있죠. 기타 부관 처리하고 있어서 포함을 시켜놨고요. 그 다음 넘어가시고 그러면 그 부관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찾는 게 가장 기본이 될 것인데 어떻게 찾을 것이냐면 법률효과 일부 배제는 눈에 바로 띄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조건하고 기한, 얘들은 효력이 의존되는 친구들이었었죠. 그 다음 부담하고 철회권 유보, 얘들은 의존이 안 되는 친구들이었었습니다. 기한 같은 경우에는 얘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일정 시점 또는 일정 기간의 도달로서 그 효력 발생과 소멸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딱 보면 눈에 보입니다. 바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철회권 유보 같은 경우에는 부관 쌍따옴표 안에 취소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눈에 바로 띄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조건 부분하고 그다음 이 부담 부분, 여기가 이제 구별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둘의 구별, 요게 이제 핵심인데 어떻게 구별을 하면 되는 거겠습니까? 구별하는 방법은 요 세 개는 잘 기억해 놓으세요. 문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행정청의 객관적 의사를 보고 판단을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부관의 성취가 가능한지 여부, 성취 가능 여부를 보고 판단한다. 세 번째, 철회의 관행이 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한다. 이걸로도 판단이 안 되면 국민한테 유리한 부담으로 본다. 이게 기준입니다. 첫 번째 보시게 되면요, 1년 안에 기부 체납하라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냥 기부 체납하라, 그러면 그게 부담인지 조건인지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1년 안에 하라 이렇게 말을 해버리게 되면 당장 하라는 게 아니죠. 당장 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부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력 발생 전에 과연 조건, 부관의 성취가 가능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의 이해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노점시장 사용 허가를 해줄 테니까 한 달에 너의 영업수익의 20%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영업부터 해야죠. 그죠? 영업부터 해야지 수익이 발생하고 그래야 20% 산정이 가능하고 그래야지 납부할 거 아니겠습니까? 주된 행정위로서 노점시장 사용허가의 효과부터 먼저 발생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반대로 거꾸로 돌리면 주된 행정의 효력 발생 없이는 부관 성취가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땐 부담입니다. 만약에 얘네 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지 조건하고 비교한 거고요. 얘는 해제 조건하고 밑에 거 한 개는 비교를 하게 되는 건데, 철회 관행이 있다면, 이 부관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철회하는 관행이 있다면 이건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해제 조건이었다면 자동 소멸했었을 것이니까. 그렇죠? 이거 세 개로도 끝내 판단이 안 들게 되면 국민에게 유리한 부담 처리 이렇게 하게 됩니다. 부관의 종류를 구별하는 것이 부관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부담과 조건을 이런 식으로 구별해 보게 되면 뭐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정지 조건 같은 경우에는요, 허가 처분이 나오고 나서도 효력은 없습니다.
효력이 없다가 그 부관을 성취를 해줘야만 비로소 주대행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게 효력 발생 의존 정지 조건이고요. 해제 조건 같은 경우에는 주대행정의 효력이 쭉 가다가 그 조건이 성취가 되면 자동으로 효력이 소멸해 버리는 게 이게 해제 조건일 테고요. 부담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부담을 이행했냐 안 했냐 관계없이 처음부터 효력 발생하고요. 부담에 불이행이 있어도 계속 갑니다. 철회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주대행정의 효력은 그냥 유지됩니다. 이게 부담의 특징이죠. 다음 보시면 이거는 뭐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부관이 위법해지는 경우인데 이 위법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대해서 쟁송을 제기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1단계 그 다음 2단계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행정행위냐 이겁니다. 전통적 견해에 따르게 되면 어떻게 가요? 전통적 견해에 따르게 되면은 먼저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나누고 여기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예요? 준법률행위에서 발생하는 플러스 10의 효과라는 것은 누가 준 것이다. 이거는 입법자가 국민에게 준 건데 그걸 행정청이 부관이라는 걸 붙여갖고 회수하는 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법률행위라고 하게 되면 이건 입법자가 아니라 행정부가 준 플러스 10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부가 일부 회수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전통적 견해였었고 법률행위라고 했을 때 법률행위에는 재량이 존재할 수 있죠. 준법률행위는 무조건 기속이고요. 재량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지만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이게 전통적 견해인데 이게 이제 최근 견해입니다. 예외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신분 설정 행위, 특허죠. 전부 다 특허죠. 특허는 다 재량이죠. 그래요. 원칙적으로 재량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신분 설정 행위, 특허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량행위지만 법적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부관 붙일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 다음 기속행위라고 하더라도 재량과 기속에 대한 문제는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A라는 처분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와 같이 효과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효과 부분인데 법률 요건 부분에다가 조건부 영업허가 이런 식으로 부관 붙이는 것은 기속재량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또 예외를 제시했습니다.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쪽에서도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유효기간이 붙는 경우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준법률 행위 그리고 재량 기속으로만 구분하는 전통적 견해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외 말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효한 기준입니다. 이걸 통과시켜서 내려갔다. 그러니까 재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한계에 걸리면 위법해질 수 있죠. 부관입니다. 부관, 부사관, 군대 부사관 생각하시게 되면 항상 못 가는 영내에서만 하는 법입니다. 병사들은 항상 목관통, 목욕은 영내에서만 하는 법입니다. 그게 바로 부관의 한계입니다. 여기엔 부관으로서의 한계가 있고 행정행위로서의 한계가 있는데 위에 있는 건 뭡니까? 이건 행정행위와의 관계 속에서 조망되는 것이고 밑에 것은 행정행위의 일 내용으로서 조명되는 부분입니다. 사항적 한계, 부당결부 얘기하는 거. 목적상 한계는 기선선방 어업허가 사건에서 얘기한 대로 부속선 사용 금지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 10을 줬는데 위에서 마이너스 10을 잡으면 0입니다. 이렇게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 효력 자체를 아예 해야 하는 경우엔 인정될 수가 없다. 어업허가에다가 부속선 사용 금지를 걸었던 당시에 부속선 사용 금지라는 부관 때문에 고기를 아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법해질 수밖에 없고 원칙적으로는 행정행위를 할 때 부관을 같이 붙여야 되는 것이지 나중에 또 붙이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외는 명보동사입니다. 나중에 붙이면 명보가 동사에 죽습니다. 법률상 근거가 있을 때, 명문의 근거가 있을 때, 사후부관 유보가 있을 때,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때, 판례가 하나 추가했죠. 사정변경이 있을 때입니다. 명문의 근거가 있을 때, 사후부관 유보가 있을 때,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때 판례가 추가한 겁니다. 사정변경입니다. 사후부관 부가 가능성에 대한 문제죠.
그 다음 법령상한계 주대행정의 근거법에 위반하면 안 된다. 근거법에서 부관을 붙일 수 없다라는 금지 규정이 있을 때도 있고요. 그 다음 담장 설치 조건 판례가 유명한 판례고 임의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무적 사항으로 부관을 붙여서도 안 되고요. 내용상한계는 이건 명확성 실현 가능성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위에 있는 세 개를 뺀 나머지의 행정법의 일반 원칙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관이 위법해졌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불복 방법은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취소를 제기하는 방법, 물론 무효사유면 일부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부 취소를 제기하는 방법하고 전체 취소, 거부처분 취소, 의무행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얘들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부 다 부관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진정은 오리지널이죠. 이건 진짜 일부 취소이기 때문에 부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부관이 위법하면 그 부관만 독립해서 취소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일부 취소입니다. 그런데 판례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학설은 부진정 일부 취소이라는 변태적인 소송의 형식을 하나 도입해 놓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기타 부관을 위한 것입니다. 기타 부관. 처분성과 분리성에 대한 문제에서 얘는 부담은 처분성이 인정되지만 얘는 기타 부관은 처분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그 부관 자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버리게 되면 처분성 부정되니까 대상적 격흠결로 각하됩니다. 그래서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전체로 들어오고 나서 로켓 하나 내려놓고 위에 뭐예요? 부관이 위법하면 부관만 취소하는 거는 진정 일부 취소과 똑같이 가자는 겁니다. 중간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 거죠. 대상적격 부분입니다. 소외 대상 부분에서 살짝 변태적 행동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 전체 취소송 같은 경우에는 부관부 행정의 이 전체입니다. 부관부 행정의 이 전체에다가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거예요. 전체를 소외 대상으로 삼아서 그 전체가 위법하면은 전체를 취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합쳐가지고 플러스 8이라고 했는데 이걸 다 제거해버리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다 제거하게 되면 0으로 가잖아요. 0으로 가니까 승소 판결 나오면 마이너스 8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부관부 행정행위는 실질적 의미의 거부 처분이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취소 판결이 나오게 되면 거부 처분 취소 판결 나온 거 마찬가지로 재처분 의무의 부과를 받게 되고 그러면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그 부관 없이 주대행정위만 발급하면 플러스 8이 플러스 10으로 바뀌어서 플러스 2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체 취소입니다. 다만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전체가 위법해줘야 됩니다. 전체가 위법하려면 부관의 위법성이 주대행정위를 감염시켜줘야 됩니다. 감염시켜주려면 분리가 안 돼야 됩니다. 분리가 안 되는 건 기타 부관이죠. 기타 부관. 거부처분 취소는 얘도 역시 거부처분의 문제인 것은 맞는데 그런데 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부관 삭제를 별도로 한번 신청합니다. 위법한 부관이니까 부관 없는 주대행정위로 변경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명시적 거부가 나와야 됩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시적 거부가 나와야 됩니다. 부관의 삭제를 신청했다가 명시적 거부가 나오면 거기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를 소외 대상으로 하고 거부가 위법하면 거부를 취소하게 되는데 이건 진짜 거부 처분 취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속력으로 재처분 의무 부과되고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하다 보면 부관 없는 행정행위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구제들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 일부 취소는 부담겁니다. 일부 취소는 학설처럼 부진정 일부 취소이라는 것을 기타 부관을 도와주려고 인정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취소는 말입니다. 부담 같은 경우에는 처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독립쟁송이 가능하고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독립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위법한 부담에 대해서는 일부 취소를 제기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부관 같은 경우에는 처분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다가 진정 일부 취소를 제기하게 되면은 각하됩니다. 판례는 각하합니다. 이유는
판례는 부진정 일부 취소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리도 불가능하죠. 물론 학설에 따르게 되면은 부진정 일부 취소라는 걸 인정을 했기 때문에 대상적 조건 통과시켜서 본안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에서 기타 부관이 위법이라고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독립 취소 판결이라는 인용 판결을 내려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안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전체 취소를 제기했을 때 과연 부담은 어떻게 되겠냐? 분리가 되기 때문에 위법성이 주대행지에 감염을 안 시킵니다. 부관 부분만 위법이고 부관부행제 전체가 위법이 아닙니다. 그럼 본안 요건을 못 갖춥니다. 그게 기각돼 버립니다. 기타 부관은 오히려 분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대행제에 감염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인용 판결 나오고 재처분임에 따라서 해결 볼 수 있습니다. 밑에 거부처분 취소 같은 경우에는 부관이 위법하게 되면은 그걸 삭제해달라는 신청 거부한 것도 위법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담이든 기타 부관이든 간에 다 실효적인 불법 방법 될 수 있습니다. 맨 밑에 있는 음행송은 이거는 현행법 해석상 인정 안 되기 때문에 전부 각하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일부 취소 판결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담인데 전체 취소입니다. 부담인데 전체 취소입니다. 저거를 여러분 시험 문제 출제를 했습니다. 교수님이. 저거는 출제하면 안 될 정도로 아주 어려운 부분인데 어쩔 수 없이 설명하는 겁니다. 결론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관까지 하고 쉬고 그러면 이제 한 개 남습니다. 봅시다. 부담입니다. 부담입니다. 얘가 일부 취소송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독립 취소 판결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부담인데 부담부의 행정행위에다가 전체 취소 소송 제기했을 때요. 일부 취소 판결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행정소송법상 변경의 의미가 소극적 의미의 변경이다. 그리고 어떨 때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문제하고 그대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여기서 독립 취소 판결 어떨 때 한다고 봅니까? 판례는요? 없습니다. 판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판례는 부진정 일부 취소를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처분성이 인정되는 부담에 대해서만 진정 일부 취소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부담은 처분이잖아. 그럼 부담에 대해서 일부 취소를 제기하면 판례는 어떻게 인식하냐면 그냥 처분에 대한 취소이 들어온 줄 알고 있어요. 그럼 부담이 위법이면 처분이 위법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럼 처분이 위법이니까 처분을 취소하지 뭐가 문제가 됩니까? 실제로 독립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는 저기서 봤던 부진정 일부 취소처럼 부관부 행정이 전체로 밀고 들어왔다가 일부분만 떼낼 때 그때 독립 취소 가능성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판례에게는 부진정 일부 취소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독립 취소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없습니다. 판시가 없어요. 오히려 독립쟁송 쪽에서 판례가 그런 말을 하고 말았죠. 불가분적 요소가 아닌 부담은 일부 취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거기서 오히려 분리 가능성을 독립쟁송 쪽에서 언급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판례 머릿속에는 부진정 일부 취소가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 학설 따라가세요. 이 문제 내신 분들은 판례가 없기 때문에 그냥 교수님들이 학설에 따라 출제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독립 취소 뭐로 봅니까? 분리 가능성으로 보잖아요. 분리 가능성. 분리가 되면 오직 분리만 되면 독립 취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네들의 논리는 이런 거죠. 이쪽이 다수설이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 만약에 항상 반대로 가정적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가정적 판단을 했을 때 분리가 안 되면 전체가 하나의 일체를 형성하죠. 부관이 위법입니다. 부관이 위법이면 얘를 감염시키겠죠. 감염시키면 아래도 위법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위법이죠. 전체적으로 위법인데 여기서 만약에 독립 취소 판결을 해버리면 이렇게 독립 취소 판결을 해버리면
부관에 대한 지금 일부 취소송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일부 취소송 들어가 있는데 독립 취소 판결을 해버리면 법원이 판결하고 이걸 없애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겨 있어요? 위법한 주된 처분이 남아있는 상태죠. 이러면 판결이 위법입니다. 이러면 판결이 위법이라고요. 법원이 판결 선고하면 적법만 남아있어야 됩니다. 적법을 실현시켜야 되는 겁니다. 끝나고 났는데 위법이 남아있으면 이건 법원의 판결이 위법한 겁니다. 그래서 위법한 주대행정의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분리가 불가능할 때는 독립취소가 안 됩니다. 분리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얜 분리되잖아요. 그죠? 얜 분리되죠. 부담에 있어서 일부 취소를 통해서 독립취소 판결을 끌어내는 거 가능하지요.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확실해집니다. 예,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오른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다가 소송을 제기한 거냐면 일부 취소이니까 여기다가 소송 제기한 겁니다. 전체 취소 소송이니까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독립 취소 판결을 한다라는 것은 이 부분만 이렇게 취소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취소 판결을 한다는 뜻은 이 부분만 이렇게 취소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 결론적으로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국은 여기에다가만 소송을 제기해서 이걸 독립해 취소하는 거고, 이거는 전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서 이것만 딱 따로 떼내서 취소를 하는 겁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된다고요. 이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될까요? 여기는 안 됩니다. 여기는 일부 취소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대로 분리와 특정 가능성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분리와 특정 가능성이. 부담은 분리되죠? 예, 이건 됩니다. 이거는 되는데 특정이 안 되죠. 특정이 안 됩니다. 부관은 어디다 붙이는 거라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부관의 위법성 얘기를 간단히 꺼낸 거죠. 법률행위면서 재량행위에다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건 재량행위입니다. 이거 재량행위입니다. 재량행위라고요.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특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을. 그래서 결론이 저렇게 나온 거예요. 부담에 대해서 전체 취소를 통해 일부 취소 판결이 나올 수 있다면, 여기서 독립 취소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일부 취소 판결이 나올 수 있다면 저 전체 취소는 부담과 기타 부관에서 모두 실효적인 방법이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부담에 있어서는 전체 취소이 실효적 방법이 못 된다고요. 그렇죠? 일부 취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차이점 비교를 하시고, 그러면 여기는 왜 결과가 똑같은데 이것만 있으면 될까? 왜 그럴까요? 여기서 이미 특정했습니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미 제거할 부분과 남길 부분을 특정해버렸습니다. 그 법원이 특정할 역할이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법원은 남아있는 하나, 분리 가능성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역할 분담을 해갖고 해결을 본 거고, 여기서는 법원이 분리 특정을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 특정을 할 수가 없다. 이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네. 잠깐 쉬기 전에 간단한 요것만 보고 나서요, 문제로 쭉 풀면서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경의 의미 앞에 있는 게 서클이 하나 있죠. 이게 요즘 우리 판례 트렌드입니다. 뭐 글씨 깨져서 죄송합니다. 이게 넘어오면서 이게 원래 이렇게 있는 건데, 현재 위험이라는 표현으로 기억하진 마시고요. 지금 이 현재 위험이라는 표현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부분에서 헌법재판소가 맞아요. 헌법재판소가 헌재결에서 여기서 사용했던 표현이 현재 위험입니다. 현재 위험. 이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장래 위험이라고 생각하세요. 장래 위험 방지 필요. 장래 위험 방지의 필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여기서 소송을 통해서 장래 위험을
소송을 통해서 장래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소송을 통해. 이 현재라는 표현하고 위험이라는 표현은 이거는 함께 존재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위험이라는 것은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방지의 대상이 되는 문제입니다. 현재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장래 위험이라고 하게 되면 원래는 사전 소송으로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현재 존재하는 거나 마찬가지 정도의 위험이기 때문에 사후 소송인 현재의 취소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이런 접근 방법인데요. 머리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림으로 그릴까요? 머리를 먼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건 사실 다 소외이익입니다. 다 소외이익이에요. 대상적 격하고 원고적 격하고 협의의 소액하고 세 개의 관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대상적 격의 핵심은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냐 아니냐예요. 원고적 격은 그것이 원고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아닌가 합니다. 협의의 소익은 현재도 원고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점차적으로 엄격해져 가고 있죠. 그래서 협의의 소익입니다. 쉽게 말해 대상적 격은 중학교, 원고적 격은 고등학교, 협의의 소익은 대학교 졸업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학교 졸업했으면 중학교 졸업한 거 맞죠? 대학교 졸업했으면 고등학교 졸업한 거 맞죠? 협의의 소익 인정되면 대상적 격, 원고적 격, 비록 그것이 제3자고 비록 그것이 내부행위고 사실행위라고 할지라도 인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대는 소를 포함한다라는 논법을 적용시키는 방법인데 우리 판례가 즐겨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걸로 한 번에 다 뚫어버리는 겁니다. 현재 위험, 뭐라고요? 소송을 통해 장래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장래 위험이 지금 예정돼 있다면 필요는 뭡니까? 소송의 필요성, 협의의 소익입니다. 협의의 소익이 인정이 된다면 비록 그것이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비록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처분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원고적 격을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자는 겁니다. 물론 본인 주소인 협의의 소익 쪽은 당연할 겁니다. 그 내용들인데 세무조사 결정. 판례가 이런 말을 했죠. 갑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세청 내부적으로. 내부행위잖아요. 내부행위입니다. 내부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죠. 외부 행위해야 되는 거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국민의 외부 행위해야 됩니다. 내부 행위 안 됩니다.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법적 행위해야 됩니다. 사실행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저렇게 했을 때 그에 따라 행해진 세무조사와 그 뒤에 나오게 되는 과세처분, 그 과세처분 나왔을 때 다툴 게 아니라 지금 세무조사 결정을 다퉈서 막아버리면 세무조사도 안 할 거고 과세처분도 안 나올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장래 위험으로 과세처분을 제시하면서 예외적 처분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판례가. 보건복지부 고시, 이거는 2003년도 한국 릴리즈약 주식회사 사건에서 2006년도 한미약품 사건에서 보건복지부 고시를 법령 보충적 규칙으로서 법규명령으로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저것에 권리의무에 대한 직접 규율성을 근거로 해서 처분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건 학설이 말하는 형식적 행정행위들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다가 대놓고 이런 유사 사건에다 자동적 집행력이 인정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집행적 법규명령. 집행적 법규명령은 뭐예요? 앞에가 실질, 뒤에가 형식이죠. 이미 집행된 거나 마찬가지다. 해서 형식적 행정행위로 예외적 처분성을 인정을 시켰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어업면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 권리보호이익에 대한 문제입니다. 권리보호이익, 협의의 소익, 협의의 심판이익 얘기하는 겁니다. 가중요건이 있습니다. 1회 위반이면 3개월, 2회 위반이면 6개월, 3회 위반이면 영업허가 취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이 말이에요. 법률에 있을 수도 있고 시행령에 있을 수도 있고 시행규칙에 있을 수도 있고 훈령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용은 대량준칙이니까 행정규칙입니다. 형식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법으로서의 성격, 법규성을 인정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죠? 법률과 시행령까지죠.
우리 판례는 시행규칙부터 인정 안 하죠. 시행규칙 훈령은 이건 그냥 행정규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와 같은 가중요건 때문에 발생하는 장래 후행처분, 장래 위험이 앞에 두 개면 법률의 근거를 뒀으니까 법률상 위험, 밑에 두 개면 법률의 근거를 안 뒀으니까 사실상 위험, 이렇게 해서 위에 두 개는 협의수익 인정하고 밑에 두 개는 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판례가 2007년도에 입장 바꿨죠. 더 이상 법률상 위험, 법규 명령인지와 상관없이라고 해버렸습니다. 상관없이 공무원의 법령 준수 의무를 고려했을 때 공무원은 그것이 비록 행정규칙이라고 할지라도 외부적 구속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부적 구속력만 있다고 할지라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여기 써있는 그대로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그것들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니까 소액을 인정하자. 구체적이다. 어떤 위험이 발생할,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지 이미 특정돼 있다. 현실적이다. 이건 반드시 발생한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기 때문에 법률 시행령뿐만 아니라 시행규칙, 훈령 다 인정하겠다라고 했죠. 다 인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장래 위험 방지에 필요해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완결적 신고. 건축신고, 착공신고 2010년, 2011년도 사건 판례가 가장 대표적이죠. 건축신고, 적법한 신고만 하면 난 이미 건축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그에 대해서 수리 거부를 했습니다. 행정처는 뭐라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건물을 짓는다면 무신고 건축물을 지금 짓고 있다고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건 사실 난 건축권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건물을 짓고 나면 철거 명령을 할 수도 있고 나한테 형사처벌,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관어사업 제한을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79조 2항 3항 80조 건축법. 이러한 네 가지의 장래 위험을 제시하면서 판례가 그런 말을 했죠. 나중에 철거명령 나왔을 때, 이행강제금 나왔을 때, 관어사업 됐을 때, 제한됐을 때 그때가 다 두지 말고 조기에 근본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자라고 하면서 건축신고, 착공신고 하나는 금지해제적 신고, 하나는 정보제공적 신고지만 둘 다 어쨌든 자기완결적 신고. 수리가 처분이 아닌데 수리 거부의 예외적 처분성을 인정을 시켰습니다. 역시 장래 위험 방지 필요에 따른 형식적 행정행위였었습니다. 행정지도, 지도, 권고, 요청 이런 표현으로 들어옵니다. 그 행위의 형식이 눈에 보기로는 행정지도로 보여집니다. 행정절차법 제40조 1항 후단에 보시게 되면 강제성을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원래는 처분이 아니죠.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불이익조치라는 장래 위험이 있을 땐 처분성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착안하시면 되냐면 행정지도 48조 1항이죠. 근데 48조 2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불이익조치 금지원칙 규정이 있죠. 이거는 상대방한테 강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따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임의적 협력에 우리가 의존하는 거니까 안 따랐다고 불이익조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불이익조치가 따라붙고 있다면 이건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처분이란 뜻이죠. 더 이상 행정지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 여러분들이 뒤쪽에 불이익조치가 예정되어 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불이익조치 있으면 생긴 건 행정지도지만 너 더 이상 지도 아니구나. 넌 이제 처분이다. 이렇게 해서 바로 파악을 하시면 대상적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준상대방, 일간축 계집국 게임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고적격에 대한 문제인데 원고적격에 대한 문제 상대방이면 아무 문제 없죠. 제3자일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거법규나 관계법규 또는 헌법상 기본권이나 원리에 의해서 그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면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경원자 소송, 경업자 소송, 경쟁자 소송, 인민소송 이런 것들은 다 대립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입니다. 상대방과 대립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입니다. 처분의 직접 상대방한테도 침입적입니다. 근데 처분의 제3자한테도 침입적입니다. 이랬을 땐 사익보호성 문제가 아닙니다. 이랬을 때는 그 이익의 침해 태양입니다. 그 이익이 법이 보호하는 권리냐 아니냐 이 문제, 법률상 이익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트랙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 계집국 일간축 문제입니다. 침해 태양,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익이 침해돼야 되는 것이지, 일관축, 일반적이고 간접적이고 추상적으로 이익이 침해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판례가 이렇게 말하죠. 이 계직구 일관축의 핵심은 간접과 직접입니다. 간접과 직접인데, 행정청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갑이라는 사람한테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을이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갑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죠. 을은 처분의 제3자인데요. 얘랑 반대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 뒤쪽에 숨어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법에서 간접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접은 한 다리 건너, 이게 언제나 간접이에요. 한 다리 건너. 그러니까 얘는 직접적으로 이익 침해를 받게 되지만 얘는 간접적으로 이익 침해를 받는 상황이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바로 뭐예요? 얘하고 상대방하고 비교했을 때 동일한 이해관계입니다. 얘한테도 침익이고 얘한테도 침익이고 동일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입니다. 얘는 판례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양도인이에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얘기했을 때 그 양도인입니다. 얘가 양수인이에요. 얘가 양수인인데 신고 수리 아직 없어요. 만약 신고 수리가 됐다면 사법관계에서 얘들 둘이 양도계약 체결은 했습니다. 영업재산은 넘어갔습니다. 소유권. 근데 아직 영업권 안 넘어간 겁니다. 그런 걸 뭐라 불러요? 신고 수리가 나왔으면 법률상 양수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얘는 완전히 영업자의 지위를 갖는 양수인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사실상 양수인입니다. 사실상 양수인이라고 하게 되면 공법관계에서 법적으로 영업자의 지위는 아직 양도인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인한테 영업허가 취소가 나온 거예요. 영업허가 취소가 나왔으면 양도인의 영업자 지위가 박탈된 겁니다. 직접적으로 이익 침해 받은 건 얘입니다. 그런데 얘도 간접적으로 이익 침해 받죠. 어떻게 받아요? 얘 이미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좀 이따가 이제 할 거예요. 그죠?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할 거라고요. 신고하면 뭐라고 하겠어? 야, 네가 승계할 영업권이 없다 지금. 얜 신고를 못 합니다. 이랬을 때 얘 원고 적격이 인정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왜 인정이 되겠습니까? 이 친구 이미 돈 받고 팔았잖아요. 영업권 상실 이미 예정해 놓고 있었던 거잖아요. 영업허가 취소당해도 얜 침익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느끼지 않으니까 얘가 불복을 안 합니다. 불복을 안 하면 결국 얘만 억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가 요구하고 있는 요건은 두 개입니다. 처분의 직접 상대방의 소송 제기, 제소를 기대할 수 없고, 두 번째, 다른 권리구제 방법이 전혀 없고, 제소기대 X, 다른 구제 X, 제소기대 X, 다른 구제 X 상황이면 이거는 이렇게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판례식 사고는 이거는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이렇게 온 거야. 이렇게 온 겁니다. 얜 불복 안 할 겁니다. 얜 뒤로 빠지는 겁니다. 얜 뒤로 빠지고 실제 이 처분은 실질적으로는 직접 얘를 겨냥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얘한테 상대방의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상대방이면 패스잖아요. 따라서 상대방의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 사익보상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상대방입니다. 원고적격 인정돼 버리는 겁니다. 뭐예요? 이 처분이 나오고 나서 얘한테 장래 위험을 발생시키는 거야. 아직 신고 안 했는데 신고하면 위험 발생합니다. 이런 식의 장래 위험 방지 필요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협의의 소익, 원고적격, 대상적격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는데, 이럴 때 이걸 다 외우지 말라고요. 판례를. 판례 뭐 다 외우고 있습니까? 딱 보고 불이익 조치 있네, 딱 보고 위험 있네, 그러면 그냥 다 통과시키세요. 다 통과시키면 끝납니다. 예. 이 장래 위험 방지 필요라는 건 그냥 제가 만든 법리입니다. 제가 만든 법리인데 주관식 객관식 하나도 안 뚫립니다. 이걸로 다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의 이익 또는 심판 쪽에 심판의 이익 문제 나오면 거의 대부분 80-90%는 장래 위험 문제로 뚫어달라고 요구를 할 거예요. 그냥 이걸로 다 뚫어버리세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행정법 공식에 대한 정리는 우선 마쳤고요.
잠시 쉬었다가 간단하게 10분만 쉬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문제 한번 쭉 풀고 10시 정도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3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